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방지호입니다. 저는 스마트 의료 보안 포럼에서 의료기기 보안 분과장을 맡고 있고요.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그러니까 식약처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기 시험 검사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는 전문 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의료 보안 포럼의 경우에는 2013년 2015년부터 이제 실제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의료기기 쪽 관련해서 보안이라든가 정책, 그다음에 표준화, 그다음에 보안 관련된 뭐 표준들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의료기기 S봄의 동향입니다. 이제 제목 이슈라 되어 있는데 이제 이슈나 동향이나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신 분들을 어쨌든 이제 MKIS를 제목을 봤더니 의료기관 정보보호 컨퍼런스고 여러분도 오신 이제 몇몇 분들을 보니까 아마 병원에서 정보보호 쪽 담당을 하시고 있는 걸로 이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료기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병원 쪽이시라서 의료기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또 되지만 또 여러분들 또 역할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앞에서 이제 쭉 그 발표된 내용들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역할이 병원 시스템이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안전하게 서비스되고 그렇게 보안적으로 좀 잘 갖춰지게끔 노력하시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그런 대상에서 벗어날 거라고 2014년 뭐 그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약간 논외로 좀 봤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의료기기 자체가 뭐 취약해봤자 병원 시스템에 뭐 무슨 문제가 있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약간 좀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료기기 S보험에 대한 이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의료기기를 도입을 할 때 우리가 병원 시스템에 취약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의료기기를 도입할 때 그럼 어떤 것들을 좀 요청하고 어떤 것들을 좀 검증할지 이런 관점을 약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 개발할 때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의료기기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잘 개발하는 뭘 다른 걸 활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부터 끝까지 다 개발하는 개발자가 정말 유능한 개발자라고 많이 얘기했거든요. 뭐 저도 이전에 이제 학부 때나 뭐 그럴 때 마찬가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걸 가져왔는데 약간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다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리눅스도 개발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유능한 개발자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오픈소스 잘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를 가장 좋은 거를 잘 찾아서 빠르게 적용하고 왜냐면 어쨌든 뭔가 개발하든가 할 때는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빠르게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걸 개발하는 툴들을 얼마큼 잘 효과적으로 우리가 선정해서 잘 쓰는지 그다음에 언어들도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개발 언어들도. 그러니까 개발 언어들도 우리가 그 시스템에 적합한 언어를 잘 선정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개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기기를 개발할 때 소프트웨어 개발하든가 시스템 개발할 때 다른 것들 가져다 쓴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가져다 쓸 때 이제 그것들 어떤 것들을 가져다 쓰는지 이제 이런 사항들이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우리 S보험이란 이제 기호부터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이런 코드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제 빨간색으로 약간 표시를 해놨는데요. 어쨌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빌드할 때 사용되는 소스 코드 뭐 관련된 뭐 빌드 파일 이런 것들을 다 일체를 우리가 코드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소스 코드라고 일단 보면 2022년도에 시놉시스라는 그래도 글로벌 도구 업체 이제 솔루션 업체 업체인데 뭐 반도체 쪽으로 사실 유명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미국 정부와 좀 끈끈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실제 보안 쪽 솔루션도 많이 개발하고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해당된 업체에서 2020년도에 소스 코드를 대상으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봤더니 라이센스 충돌의 문제가 한 54% 분석한 소스 코드에 대해서 발생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라이센스가 없는 오픈 소스가 한 31%. 이게 뭐가 문제야라고 라이센스 없으면은
우리가 꺼리낌 없이 그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라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라이센스가 없다는 거는 사실은 근본이 없는 소스 코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는 소스 코드니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 오브 데이트가 이제 4년 이상 지난 오픈 소스를 포함하고 있는 게 한 89% 거의 90% 육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픈 소스를 가져 쓰긴 하는데 관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한 91%는 2년 동안 새로운 개발이 없었던 구성 요소, 그러니까 유지 보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거기서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개발자가 유능한 개발자라면 오픈 소스를 잘 가져 썼는데 하필이면 라이센스 문제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올드한 그러니까 취약한 여지가 많은 오픈 소스를 가져 쓸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농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매달 한 12억 개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드 되는데 취약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2019년 이후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은 3년 동안 연평균 한 7배 이상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도입하는 의료기기 외에도 이런 정보 시스템, 솔루션 아니면 또 뭐 발주를 해서 뭔가 개발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에도 마찬가지 개발자가 알고 쓰는 것도 있지만 사실 모르고 쓰는 오픈 소스, 서드 파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관련된 구성 요소 자체가 취약할 수도 있고 나중에 라이센스가 문제가 발생해서 어쨌든 여러분 관리상에 조금 취약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럼 의료기기를 포함해서 어쨌든 여기 자리에 이제 의료기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의료기기를 개발할 때 그다음에 의료기를 납품할 때 거기 그러면은 어떤 구성 요소들로 되어 있는지 일단 먼저 좀 식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S보험의 용어 정의는 소프트웨어 빌 오브 머티리얼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 그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목록들 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뭔가 이제 도입을 하실 때 아니, 솔루션을 뭔가 발주를 해서 개발해서 또 도입할 때 이런 것들 할 때 그냥 솔루션만 받으시나요? 완성된 것들만 받으시다면 사실은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죠. 이제 이런 것들 떠나서 왜냐하면 뭔가 이제 도입된 장비에 대해서 속속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다면 관리 포인트가 좀 느슨해질 수가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시대는 어쨌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구성 요소들로 되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받고 있는 시대가 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S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S봄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해서 정의를 해보면 소프트웨어를 이루는 구성 요소의 세부 정보와 의존 관계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NTIA라고 해서 S봄을 처음으로 좀 용어 정의도 하고 개념을 제안한 미국 이제 공공기관인데요. 보면 세 가지에 대해서 최소 요소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S봄이니까 어쨌든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표시하는 데이터 필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S봄이 어쨌든 S봄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얘를 활용해야 되니까 얘를 생성하고 하는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또 어떤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서 사용자 쉽게 볼 수 있게끔 하는 자동화 지원이 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S봄이 생성을 되고 하는 목적들은 우리가 활용을 하는 목적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생성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관리할 건지 사용할 건지 관련된 지침이나 절차가 있어야 된다.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해서 이제 S봄을 우리가 이제 전달받거나 아니면 이제 사용한다고 봤을 때 S봄을 표현하는 형식이 뭐 세 가지 한 표준 이게 약간 좀 현재는 좀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SPDX, 그다음에 SWID, 그다음에 사이클론 DX 이 세 가지는 처음에 이제 목적들이 약간 달랐는데요. 이전에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도입을 할 때 의료기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도입을 할 때 얘가 라이센스에 문제가 없는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라이센스 문제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라이센스의 경우에 따라서는 상용으로 판매하면 안 되는 게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오픈 소스를 가져왔으면 라이센스 정책에 따라서 개발된 모든 소스 코드를 다 공개하게끔 하는 라이센스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도입기관 입장보다는 이 제품을 실제 개발해서 제조하는 그런 업체에서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표준이라든가 도구들은 해당되는 소프트웨어에 실제 라이센스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어 이제 이런 관점으로 사실은 도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SPDX 같은 경우는 주로 라이선스 관리를 주요 목적으로 해서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SWID는 어쨌든 소프트웨어도 자산이다 보니까 이런 자산 관리 측면으로 이런 것들을 좀 식별해야겠다 해서 SWID는 소프트웨어 자산 및 보안 관리 활용 목적으로 실제 만들어졌습니다. 사이클론 DX는 OWASP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아마 OWASP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픈 소스 오픈된 그 웹 관련된 보안 웹에 대한 보안 커뮤니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OWASP가 관련이 돼 있으니까 보안과 관련이 돼 있구나라고 이제 아마 좀 이해를 하실 텐데 앱 관련된 보안과 공급망 구성 요소를 분석해서 조금 보안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이클론 DX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우측에 있는 표를 보시면 작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위에가 SPDX, 사이클론 DX, SWID가 있고요. 또 이제 좌측에 보시면 소프트웨어의 필수 아까 이제 데이터 필드가 있었는데 그 데이터 필드를에서 표현되는 정보는 뭐 작성자 이름, 작성 일시, 뭐 등 최소한 S봉을 표시하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표시하는 정보는 이 정도는 있어야 돼라고 이제 제시를 한 게 있는데 어느 거를 가져다 쓰든 사실은 다 제공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만들어진 거는 좀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재의 입장에서는 어떤 걸 쓰더라도 우리 소프트웨어 관련된 구성 요소를 식별하고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사이클론 DX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사실 현재 SPDX 3.0 이제 개정이 됐거든요. 불과 이게 한 2.1, 2.2, 2.3만 쓸 때만 하더라도 뭐 시큐리티 관련된 항목은 있었지만 외부 정보를 좀 인용하든가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SPDX가 3.0이 되면서 이제 취약점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포맷 그 메타데이터들이 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어떤 걸 사용하더라도 이제 취약점 정보도 같이 공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S보험을 이제 쓰려면 이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S보험을 봤을 때 이제 의료기기 관점에서 보면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니고 사실은 S보험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들은 실제 개발할 때부터 항상 관리가 되어져 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성 요소들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빌드할 때 다시 또 뭔가 수정해서 다시 리빌드해서 판매를 할 때 그다음에 제품 라인업에 따라서 다 구성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구성 요소에 대한 형상 관리를 원래는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명칭은 S보험이라 쓰진 않았지만 이전에도 알게 모르게 우리 관리는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쨌든 S보험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좀 다시 제대로 관리하자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별로 아까 오픈소스에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 이제 라이센스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관리가 안 돼서 우리가 취약할 수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요소별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우리가 좀 관리를 좀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S본 개념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새 왜 자꾸만 S본 얘기를 하냐면 국내 동향이 약간 좀 있는데요. 어쨌든 의료기기니까 이제 의료기기 관점으로 좀 우리 살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2월 재작년이죠. 재작년 12월에 2023년 통합세출법 옴니버스 법안이 서명이 되면서 한 4개월 뒤 정도에서 2023년 3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해당되는 그 세출법 통합세출법이니까 여러 가지 법들이 좀 개정안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FDNC법이라고 해서 미국 식약처 FDA 관련된 법들도 거기 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24 비절에서 기기의 사이버 보안 보장의 해당되는 항목이 추가가 되면서 이전에도 FDA에서는 알게 모르게 그 의료기기 인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요구사항도 제시를 하고
것들을 인허가를 위해서 이제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해당되는 법에 따라서 명시적으로 FDA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법을 기반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관리하고 그것들을 좀 체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이 부여된 뭐 일련의 좀 사건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또 법안을 살펴보게 되면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도 몇 가지 항목이 있지만 어쨌든 S보험을 제출을 하라고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 수출을 하려고 하면 의료기기에 관련된 S보험을 제출을 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의료기기 규정에서 MDR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MDD 이제 지침이었는데 지금 이제 규정으로 좀 습격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이거를 중요하게 법적으로 이제 요건을 가지고 유럽에 수출하려면 의료기기에 대해서 MDR 규정에 맞춰서 이제 CE 인증을 받던 같은 인허가를 받아서 뭔가 이렇게 수출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되는 MDR 부속서에 보게 되면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6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6가지 이제 그 요구 사항들이 다 보니까 요구 사항이 짤막짤막해서 이제 좀 해석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석들을 좀 더 풀이해서 나온 게 MDCG 그룹에서 MDCG 2019-16 지금 현재 리비전 1 그래서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지침이라는 문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해당되는 문서에는 해당되는 MDR에 나오는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법적 그 문구에 대한 해석과 이것들을 해석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그래서 의료기기를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요구사항들을 맞춰서 우리가 의료기기를 개발해야 되는지, 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용자 설명서, 사용 설명서에 이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특정 보안 정보의 경우 사용 설명서 아닌 별도의 문서를 통해 공유된다고 언급하고 있고 특정 정보의 예시로 S보험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유럽에 수출을 하려고 하더라도 S보험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금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MDR은 2017년에 이게 규정이 됐지만 약간 유예 기간을 둬서 좀 지연돼서 원래 채택이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라든가 업체의 좀 부담 때문에 약간 지연이 돼서 2027년 말부터 2028년 말까지 약간 좀 연장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장되기 전에도 지금 2020년 초반부터 유럽에 수출하려고 하면 지금 사이버 보안 관련된 보안 요청 사항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S보험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미국 사항들을 보게 되면 유럽도 곧 S보험에 대한 요청이 있을 거라고 보게 됩니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2월에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국내에서 의료기기를 인허가를 받아서 뭔가 판매를 하려면 무조건 해당되는 사이버 보안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그다음에 작년 7월에 해당되는 가이드라인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IMDRF라고 실제 그 각 나라마다 이제 식약처 같은 규제 기관들이 있는데 그 해당되는 규제 기관들의 모임이 IMDRF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2018년도에 거의 가입이 돼서 첫해 이제 의장국을 수행하고 이제 했었기도 했고요. 해당되는 IMDRF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또 참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가이드라인이 2021년도에 릴리즈가 되고 나서 각 나라들도 해당되는 IMDRF의 이런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자국의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예가 아니라 2020년도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내 가이드라인도 개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가이드라인은 현재까지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되는 가이드라인은 미국하고 유럽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의 생명 주기를 기반으로 위험 관리하고 위협 분석해서 도출된 우리가 알려진 그러니까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뭐 위험이라든가 위협에 대응되는 어떤 요구 사항들을 우리가 구현해서 안전하게 개발하고 판매 이후에도 발견되는 취약점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런 생명주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까지 발간된 요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은 뭐 생명주기보다는 실제 미리 한번 해서
의료기기에 있을 법한 위협들을 미리 선정하고 해당되는 위협들에 대응할 수 있는 요구사항들을 최소 요구사항들을 만들어서 업체가 좀 약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요구사항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생명주기라든가 위협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잘 나와 있지 않아서 국외하고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S보험에 대한 요구사항도 사실은 현재까지는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며칠 전에도 이제 시각처 회의를 하긴 했지만 S보험을 언젠가 도입은 하려고 하는데 약간 시기는 약간 저울질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024년 5월에 이제 국정원 과기정통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버전 1.0이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작년에 사실은 과기정통부하고 키사하고에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이 1차 한번 나왔었고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국정원하고 또 디지플정 위원회하고 다시 해서 이제 실제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제 만들어진 이유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국가 공공기관 도입이라든가 민간에서 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공급망 관점에서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이런 좀 활용 관점의 가이드라인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이런 보안 가이드라인이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언젠가는 이제 S보험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이제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S보험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이런 생각하실 텐데 어쨌든 개발자가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있지만 S보험을 또 이런 나중에 맨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S보험을 또 제품을 판매처에 그다음에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S보험을 또 제공하게끔 또 이런 에코시스템들이 좀 갖춰져게끔 요구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S보험이라는 존재를 이제 아시게 되면 이제 의료기기를 우리가 도입하던가 아니면 그 외에 뭐 다른 솔루션을 도입할 때 S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뭐 좀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S보험을 이제 도입한다고 어쨌든 뭔가 받아서 활용한다고 하면 S보험에 뭐가 있길래 어떻게 활용하지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참고적으로 이제 옴니버스 법안에 있는 그 S보험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잠깐 보여드리려고 넣었고요. 그래서 S보험에는 그럼 뭐가 있길래 이제 어떻게 활용하지 이제 이것들을 조금씩 좀 그러면 S보험에 대한 각각 가이드라인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S보험에 대한 그 외관 내용 이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DA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 개정이 되면서 시판전 보안 요구사항 중에 보면 제3자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S보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3자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에서 보니까 원래 S보험을 생성하는 그 대상은 소프트웨어긴 하죠. 근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개발자가 직접 개발한 컴포넌트 구성 요소 아니면 서드 파티, 오픈 소스, 그다음에 상용 모듈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관리해서 만드는 게 S보험의 원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 오픈 소스가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현재는 오픈 소스 중심으로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제3자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라는 이제 파란색으로 칠했는데 어쨌든 S보험은 현재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관점으로 좀 더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미루어 짐작하실 수가 있는데요. NTI에서 이제 기본 S보험 요소에 대해서 정의를 좀 했습니다. 두 가지 이제 유형을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S보험 자체에 대한 우리 메타 정보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 구성하고 있는 컴포넌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적용하는 속성에 대한 정보 두 가지 유형을 좀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S보험 자체에 대한 이제 정보인데요. S보험을 작성한 사용자를 표시해야 된다. 두 번째는 S보험을 언제 만들었는지에 대한 타임스탬프 정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최초로 생성이 되고 만약 소프트웨어가 갱신이 됐는데 불구하고 이 업데이트 타임스탬프가 갱신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게 아웃 오브 데이트가 됐으니까 사실은 얘는 쓸모없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뭔가 제품을 도입한다고 하면 이 S보험 작성자는 당연히 해당되는 의료기기 제조사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는 실제 릴리즈했을 때 가장 최근에
타임스탬프 정보가 있어야지 이게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되어 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스보험에 대해서 이제 확인했으면 예스보험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제 정보가 이제 들어갔는데요. 첫 번째는 해당되는 오픈소스라고 명하겠습니다. 그냥 오픈소스의 공급자가 누군지, 서플라이가 누군지, 어느 단체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그 공급자 이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되는 그 소스에 대해서 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라이브러리 명이 뭔지, 그 다음에 버전이 뭔지를 식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 보면 구성 요소와 그러니까 공급자 이름과 구성 요소와 버전을 보게 되면 해당되는 정보만 가지고도 해당되는 우리 오픈 소스가 아니면 프리웨어가 사용 이런 것들이 서드 파티가 취약한지 안 하는지 사실은 금방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보를 기반으로 취약한 것들을 취약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 취약한 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는지, 그다음에 듣보잡 우리가 잘 모르는 실제 개발자에서 관리되지 않은 것들이 들어갈 리는 없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 개발자들도 내가 관리되지 않은 코드들은 존재가 할 수 없는 거죠. 개발자 관점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라이브러리하고 버전 식별이 되니까 현재 아웃 오브 데이트 라이브러리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취약한 라이브러리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오픈 SSL만 하더라도 실제 버전이 계속 갱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픈 SSL 라이브러리가 식별이 됐으면 버전 정보 보고 해당되는 커뮤니티의 버전만 확인하더라도 이게 취약한지 아닌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성 요소의 해시, 이거는 구성 요소의 해시를 통해서 해당되는 구성 요소가 변경이 됐는지 무결성에 대한 체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일한 식별자, 어쨌든 구성 요소 명하고 버전에 따라서 이게 중복될 수도 있고 이게 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구성 요소 가지고도 이게 식별이 안 될 수도 있는 여지 때문에 유일한 식별자도 이제 정의를 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유일한 식별자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해시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일한 식별자를 가지고 해당되는 컴포넌트를 빠르게 찾고하는 인덱스 역할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유일한 식별자를 정보를 또 식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그럼 이제 어쨌든 소프트웨어는 여러 개의 구성 요소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하나의 구성 요소가 뭔가 취약하다면 해당되는 구성 요소 때문에 또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진 않으셨겠지만 뭔가 이제 그 리눅스 운영 환경에서 뭔가 설치를 한다고 하면 설치할 때 해당되는 그 패키지만 설치하는 경우가 있나요? 설치할 때 분명히 해당되는 그 운영 환경에 대한 종속성들을 확인하고 의존성이 뭔가 좀 깨지거나 맞지 않거나 그게 좀 올드하면 다시 업데이트를 받아서 해당되는 패키지를 설치하게끔 요구하고 있고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구성 요소도 해당되는 구성 요소가 단독으로 스탠드얼론으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다른 구성 요소와 또 연관관계를 가져서 해당되는 구성 요소의 취약점으로 인해서 다른 구성 요소들이 취약할 수도 있고 해당되는 구성 요소가 업데이트됨으로 인해서 다른 구성 요소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의존 관계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최소한 식별을 하게 되면 그래도 취약한 정보는 우리가 좀 걸러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사항들 때문에 우리가 S보험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DA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NTI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최소한의 S보험 요소들을 포함하게끔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제조업체의 모니터링 유지 관리를 통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지원 수준도 명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소프트웨어가 유지가 계속 잘 되고 있는 건지 더 이상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지 그냥 폐기된 건지 버려진 건지 사실은 유지 관리가 되고 있다고 당연히 표현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나머지가 대상이 되면 이것들을 제출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인허가를 받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관리 포인트에서 벗어났지만 이런 것들을 식별함으로 인해서 개발자들도 다시 한번 조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제품을 도입하거나 그 다음에 또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해당되는 S보험 자체의 정보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지원 종료 일자인데요. 우리 이제 그 해당되는 제품을 보게 되면 EOL, 엔드 오브 라이프, 생명주의가 이제 끝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가 종료가 되는 엔드 오브 서포트 EOS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폰들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제 iOS도 그런데 저는 이제 갤럭시를 쓰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이제 사게 되면 한 5년 정도는 이제 OS 업데이트가 되다가 어느 정도 지난 OS 업데이트 안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시큐리티 패치가 되다가 지금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정책에 따라서 5년, 7년인가 이제 그 정책에 따라서 나는 비싼 값을 주고 아니 사실 그런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비싼 값을 주고 샀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해당되는 제품을 판매할 때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잘 고지를 받지 못하지만 실제 해당되는 사이트라든가 그 안드로이드 OS 관련된 사이트들을 들어가 보면 해당되는 운영 체제에 대한 그 생명 주기와 그다음에 생명 주기가 끝나더라도 언제까지 우리가 보안 패치를 제공할지에 대한 정보를 정책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폰을 사더라도 우리 고가지만 주고 사더라도 해당되는 우리 폰은 언제까지가 OS가 업데이트가 지속될 거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취약점 패치가 될 거야라는 정보를 사실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을 정보를 잘 모르잖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다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끊겨 있고 안 되는데 문제 없으면 사실은 그냥 사용하고 있어서 문제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좀 다르죠. 폰 말고 이게 이제 의료기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도입하는 솔루션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생명주의가 끝나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가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면 그 제품 믿고 쓰실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제 제품을 도입하실 때 사실은 우리 간과하죠. 이 제품을 도입하면 우리 유지보수라는 게 있으니까 매년 유지보수 몇 프로 정규해서 하면 계속 지속이 될 거야라고 하지만 사실 지속이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해당 제품은 뭐 소프트웨어 특성도 그렇고 하드웨어인 경우에는 제품 그 각각 요소들이 다 단종 시기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은 이렇게 단종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 뭔가를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거긴 또 상품이기 때문에 라인업들이 존재하고 어느 순간까지만 이거를 우리가 갱신을 하고 뭔가 뭐 대체 상품들을 제공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해당되는 생명주의가 언제까지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너희가 문제 생겼을 때 유지 보수를 언제까지 할 수 있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된 것들이 좀 이제는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S범을 통해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해당되는 뭐 솔루션을 도입을 할 때 언제 이런 것들을 할 건지 이런 정책들을 사전에 확인해서 우리가 제공받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고민하고 요청하신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EOS에 대해서 당연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정보를 제출을 해서 취약점이 없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EOS를 보게 되면 인허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허가를 유효하게 볼 건지 아니면 인허가하면 사실은 이제 사후 관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제품이 시판되고 나서 그다음에 일정 주기적 모니터링에서 이게 취약점이 발견되면 할 수가 있는데 EOS가 되면 취약점이 발견돼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위험 관리에 이런 것 잘 녹아져 들어가 있는지 사실은 이제 인허가 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가지고 우리 그 의료기기를 좀 보안 관점으로 좀 관리하겠다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IMDRF에서도 이제 S보험 한 네 가지 요소, 기본 요소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표현 방식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성자 이름, 타임스탬프, 그다음에 구성 요소, 그다음에 공급자, 컴포넌트 이름, 버전, 유일한 식별자, 릴레이션십 보면 앞에서 봤던 거 그냥 거의 그대로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아니더라도 IMDRF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필수 요구사항을 두고 있고 추가적으로 컴포넌트 해시, 그다음에 그 생명지와 관련된 고려 요구사항, EOS 같은 그다음에 유지 보수가 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된 것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IMDF에서도 이런 가이드라인이 주어졌고 FDA에서 이것들을 준용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 지금은 FDA에서 먼저 시작했으면 유럽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따라갈 이란 보장은 없죠. 결국 이제
미국이 먼저 항상 2014년 사이버방 가이드라인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제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약간 좀 쫓아가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갭 분석 잠깐 보게 되면 S본 관점으로는 어쨌든 우리 국내에서는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IMDRF, FDA 그다음에 MDR 이런 데서는 요구를 하고 있어서 뭔가 하기 위해서는 제출을 해야 되는구나.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S본 소프트웨어 보안 공부방 보안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S본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곧 머지않은 시점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해당되는 가이드라인 좀 살펴보면 우리 앞에서 최소 요구사항 이외에도 별표를 보게 되면 이제 요거는 NIS 요 약자만 보시더라도 이게 국정원에서 만들었구나 이제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내셔널 인텔리전스 어쨌든 NIS 국정원 약자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들은 반드시 필수사항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관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이제 한 것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그 최소 요구사항들의 보안적인 측면으로 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좀 볼 것들은 여기 취약점 정보에 대한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 프로덕트 네임이라고 해서 제품의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이제 컴포넌트 위주였다면 제품의 정보와 버전도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S보험이 의료기에서 왜 중요했는지, 그 다음에 S보험이 뭔지 이제 봤으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S보험을 활용한다고 하면 주로 이제 우리가 제조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보면 서비스 공급자, 의료기기를 도입하는 측에서도 이런 것들을 제공받아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제조할 때도 당연히 이제 우리가 S봉을 만들어서 이제 제조사 넘기게 되면 물론 제조사는 S봉을 관리를 하니까 취약한 그 컴포넌트를 식별하고 있고 버전을 식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약점이 뭔가 어나운스가 되게 되면 해당되는 구성 요소를 업데이트를 이제 별도로 이제 이런 컴포넌트 관점으로 관리할 수가 있는 체계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이전에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S본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 S본만 보더라도 기사에서 뭔가 어떤 구성의 취약점이 나왔네? 그러면 해당되는 취약점 정보를 구성 요소에 대한 것들을 해당되는 우리 의료기기 아니면 우리 시스템에 관련이 있어 DB화 시켰다면 서치를 통해서 금방 확인할 수가 있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이것 빨리 뭔가 보완을 해주던가 아니면 이때까지 뭔가 대책을 강구해줘라고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조사 입장의 고려 사항들은 어쨌든 S본 콘텐츠에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서드파티로부터 또 제공받은 S본도 있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런 것들은 직접 S본을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한 것들, 그 다음에 SCA에서 실제 정적 분석한 결과와 보완된 내용들도 우리 S본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S본의 대상이 되는 것들 잘 모아서 생성하고 릴리즈해서 관리도 해야 되지만 나중에 소프트웨어가 뭔가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계속 갱신하고 이것들을 제조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서플라이드랑 서비스 프로바이더들한테 그다음에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는 구매처에게도 동일하게 제공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배포 방법들은 뭐 고객 직접 제공한 방법들도 있고 전자문서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운로드 받게끔 하던가 의료계에 뭔가 쳐가지고 확인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앙 집중식으로 내가 뭔가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는 별도 문서 아니 전자문서 약간 이런 형태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중앙 집중화식이 되던가 아마 자체적으로 병원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곧 솔루션이 만들어지고 도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S본은 뭐 개발할 때도 어쨌든 우리가 개발할 때도 이제 S본 관련된 것들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공급할 때 공급자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취약한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보안 관리 관점으로도 마찬가지 취약점 관리로도 이제 S본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S본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지보도 과정에서 공급망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고 위험 관리를 S본을 통해서 우리 취약점도 식별하고 위험 관리도 할 수 있어서 어쨌든 여러모로 우리가 뭐 병원 시스템 아니면 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